오늘은 2020년 우리 시험 대비에서 가장 우리 선생님들이 어려워하시는 인물이, 그러니까 인물이라고 그냥 말하는 것도 그냥 조금 와닿지 않으니까 그냥 말할게.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저 사람 변했어 하는데, 변하면은 좀 이렇게 변화라는 거, 변모. 우리 문학에서는 이제 변모라고 하죠. 그쵸?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변했다. 우리 막 그런 일상적인 우리 문어체의 말인데, 문학에서 그 인물이 태도가 변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게 꼭 시험에 나옵니다. 근데, 오늘 제가 하려는 작품은 손창섭 소설관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그 초기 소설과 후기 소설이 차이가 많이 나요. 되게 많이 나기 때문에 많은 수험생 분들께서 어려워하시고요. 또 올해에도 그렇고 분노사회라는 정지우 작가의 분노사회, 분노라는 이 감정이 최근 많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노가 예전에는 아주 원시적으로 돌아간다면 생명의 그 위험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사자가 달려든다거나 아니면 전쟁이 일어난다거나 이런 나한테 그 다가오는 생명적인 것, 그런 거에 분노를 느꼈는데, 이게 지금은 현대 사회에 오면서 그때 느꼈던, 원시적이 느꼈던 생명의 그 위험은 국가 차원으로 갔어요. 국가적인 차원. 우리 지금 새 뉴스도 그게 뭐냐면 지금 북미 관계잖아요. 북미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최종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전쟁이 이제 없어지길 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분노라는 감정은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개인 차원으로 넘어왔고요. 개인한테 또 정신적인 거로 넘어왔습니다. 이런 거를 좀 알아야지만 송창섭 작가의 작품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또 참고 자료를 가져왔는데, 사람이 안 변해도 문제지만 변하게 되면 쟤 또 왜 변하지? 왜 저러지? 막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 인물들이 왜 변하지? 뭐 때문에 변하지? 하는 거를 계속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시험에서도 계속 그걸 물어봅니다. 네, 그래서 이분의 작품을 제가, 올해 2020년 시험에 이분 자료를 가지고 좀 대비를 해 놓으면 다른 작가분들의 작품이 조금 수월하게 풀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2020년 대비 손창섭 작품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상 문제라고 제가 문제 타이틀도 만들어 놨고요. 핵심 요약을 드릴 거예요. 물론 지금 이분이 1950년대 우리 한국 전쟁 그 당시에 20년 출생이고 2010년까지 사셨긴 하셨지만, 이때 당시에 30대, 20, 30대 그때 이제 30대 정도 되잖아요. 그때 작품을 이제 52년부터 등단 작품이 공휴일이라고 해서 시작을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 오는 날 작품, 이분의 작품이잖아요. 그런 작품이 다 요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정말 우리 아까 말했던 원시적인 우리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그런 느낌, 그런 게 이분한테는 이때 다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노라는 감정을 초기 작품과 후기 작품에서 분노, 황폐되고 전쟁을 통해서 아무것도 없고 막 비참한 이 작품의 인물들은 정신이 불구거나 육체가 불구인 분들이 나오는 게 이분의 특징인 중에 하나인데, 이때 당시의 사회를 대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노를 갖고 계시는데, 이때 작품들을 보면은 대체로 휴머니즘, 그쵸? 전쟁을 통해서 뭐 부모를 잃거나 가족, 뭐 여러 가지 그 이념 때문에 많은 아픔, 그런 것 때문에 휴머니즘 작품이 되게 많아요. 이때 작품은 휴머니즘이거나 아니면 이데올로기 때문에 분단된 그런 작품, 이분법적인 그런 작품들이 많은데, 이 손창섭 이분은 그걸 작품에 쓰지 않아요. 그걸 작품에 쓰지 않고, 인물이
너무나 그 황폐되고 불구자된 모습, 전쟁으로 폐허된 그런 모습에서 느끼는 건 뭐냐면 그냥 사람이 목석이길 바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목석이길 바라는 거야. 사람이 이기를 바라지 않아요. 무기체적으로 사람이 있기를 바라는 것 뿐이에요. 그냥 아무 감정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냥 목석이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글을 써요. 그러면 그 인물이 어떻게 써요? 어떤 거에도 가치를 느끼지 않아요. 가치를 느끼지 않고 무기력한 상태, 무의 상태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네, 그게 이 분노라는 키워드와 많이 연관이 되는데 이거를 가지고 이분의 작품을 보지 않으면 너무 어렵거나 아니면 뭐야, 너무 좀 끔찍한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작품이 흘러갈 수가 있는데 이분은 되게 철저하게 그 사회학자인 이만우 그 박사분의 글을 가지고 제가 좀 정리를 이 작품을 보려면 이 좀 전문가의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좀 했어요. 여기서 보면은 요즘에 보면 막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많은 뉴스도 그렇고 이유가 없어. 누구를 죽였는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아무 감정이 없어. 근데 자기가 죽인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 그 사람이 누군가에 상관도 안 해. 그래서 그 앞에 수식어가 막 붙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범죄에 대해서 지금 많이 그전에는 그거를 그 범죄를 일으키는 가해자를 사회적인 차원이나 정신과 차원에서 끌어오지 않고 이 사람은 유전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 라는 식으로 하다가 사회적인 차원을 가져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요즘에 와서는 이런 것들이 많이 우리 삶에 많이 드러나 있고, 그렇잖아. 묻지마 자꾸, 막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보면은 아무 이유 없이 나의 그런 분노를 상대자한테, 타자한테 막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정리를 좀 했는데, 이런 정리와 아까 말씀드린 손창섭 씨의 그 소설을 보면은 거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참고 자료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폭력 범죄에 직면하여서 우리가 벙어리가 되거나 또 이거는 지금 독서론, 우리 국어 교육할 때 독서론이나 독서 부분에서도 지문으로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국어 교육에서도 보면은 토론이 있잖아요. 그쵸? 토론이 있고, 토의할 때 이 자체가 지문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같이 연결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토론은 우선 간략히 말씀을 드릴게요. 찬반을 주제를 가지고 찬반이 나눠서 하는 게 토론이고, 토의는 사회자가 있고 물론 찬성자 반대자도 있긴 하지만 그 주제를 향해서 같이 의논하는 그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국어 교육에서 토론과 토의도 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포지엄 이렇게 짜자작 나오는 그런 건 이제 국어 교육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거랑 연결해서 갈 수 있는 지문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같이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벙어리가 되거나 그것에 매혹되지 않으려면 폭력 범죄와 그와 결부된 불안, 충동, 분노, 두려움에 대한 담론을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사회적으로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냥 개인적인 차원에서 개인적인 정신적인 이상해. 유전적으로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생물학적으로만 갔는데 이제는 담론을 하자는 거,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왜 그런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그렇기 때문에 요 주제로도 나올 수가 있고요. 계속 우리 뉴스에서도 그냥 자기가 그 여관에서 여자를 불러달라고 했는데 주인이 거절했어. 그 여관을 불질러가지고 처음으로 엄마랑 서울 구경 왔던 학생이 그 여관에서 돈 없어가지고 허름한 여관에서 잤는데 그 아무도 전혀 연관 없는 그 사람이 불 지르는 것 때문에 거기서 생명을 잃고 태어났고 처음 서울 구경 왔다가 갑자기 그냥 죽는 사태, 이런 사태들이 매일매일 우리한테 직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그냥 이렇게 우리 사회, 우리의 그런 담론으로 토론 토의로 가져오자는 거예요. 그래서 손창섭 이 분의 작품들이 지금 많은 연구자들이 다시 재구하고 있고
재의미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분의 작품을 가지고 인물 태도 변형을 하는 거에 모델로 선정을 하게 됐고요. 폭력 범죄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분노의 감정, 아까 말씀드린 정주 작가의 분노 사회, 상당히 베스트셀러가 됐었죠. 그것도 보면은 거기서도 말하는 게 국가적인 차원, 민족적인 차별에 의해서 분노 감정이 있었던 게 이제는 그런 분노를 개인적 차원에서 개인적 책임 의식으로 돌려야 한다라는 그 핵심은 사실 그거예요. 그래서 분노의 감정을 포용해 주는 거야. 그 뜻이 뭐냐면 우리가 분노를 남에게 부과하지 않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인 차원에서 책임 의식을 갖고 그거를 컨트롤해야 된다.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방향이. 그래서 우리 안에 포용할 수 있도록 분노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불안, 두려움. 매일매일 저도 새해에 우리 2019년 새해 오늘 1월 2일이잖아요. 새해 인사를 저도 키워드로 어떻게 쓰냐면 평안하셨으면 좋겠다. 평안이란 말을 제일 많이 씁니다. 제일 갖고 싶은 단어이기도 하고요.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나 안에 누구를 미워하는 감정, 복수의 감정, 분노의 감정, 뭐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을 왜 그러지? 왜 내가 오늘 왜 불안하고 내가 왜 두렵지? 이런 거를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거 있으면 그냥 막 술을 마신다거나 친구들한테 그냥 대화로 그냥 막 뿜어낸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왜 불안하고 왜 두려운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 이 작품을 보면서 그런 거를 찾아내고 그런 해결, 물론 손창섭 작품의 초기 작품에는 특징이 4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말씀드렸고 아까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불구 상태. 또 2번째는 뭐냐면 해결이 없어요. 우리 옛날 종래 소설 보면은 결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결말을 짓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향점이 없어요. 그냥 공간 상태에서 나가는 것 뿐이야. 그냥 나가. 이분의 소설의 또 특징이 뭐냐면 방 안에서 이루어진다거나 방에서 방으로 이루어져요. 초기 소설에서는. 그런데 그냥 거기서 그냥 이렇게 나갈 뿐이지 어떤 지향점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게 이분의 또 특징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인지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설을 읽으면서 왜 이 사람이 지향점 무엇일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남의 생명을 자신의 것으로 알고 빼앗으려고 하거나 내 생명, 나를 포함한 이 현실이 세계잖아요. 우리 문학에서 말하는 세계, 우리 현실의 세계. 현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작품이 좀 그 구체적이다. 이 작품은 구체화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뭐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거나 그런 말을 갖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봤을 때 이 세계라는 것, 이 현실, 내가 들어가 있는 이 현실, 이거를 해결하고 우리가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나가 있을 수가 있고 또 나를 포함한 이 현실에는 사회가 있을 수가 있죠. 사회가 있을 수 있고 다른 사람, 타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대타자의 향락이 나올 건데 대타자라는 말도 나올 겁니다. 그게 뭐냐면 좀 절대적인 향락인데 그 락캉의 그런 이론 같은 것도 시할 때는 살짝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때는 말씀을 드릴 건데 대타자라는 말이 무엇일까? 라는 말 또 드러날 거고 사회가 있을 수 있고 이 현실에는 타자가 있을 수 있고 국가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의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다 있죠. 이걸 다 세계라고 우리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나와 이 현실에 있는 타자와의 그런 거를 분리하지 않고 그냥 이 사람이 내 거야. 이 대타자, 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향락이 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냥 빼앗는 자체야. 내 거를 내가 갖겠다는데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이 파멸, 정식적인 파멸인 거죠. 자신의 파멸적 운명을 외제하려는 가해자의 마음속의 분노를 포용하면서 살인과 같은 여기선 살인이 나오지 않지만 성폭행과 폭력이 너무 두드러지게 나와요. 그래서 범행은 필연적인 것이 아니고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내가 왜 그런지 인지를 하라는 거야. 이 작품이 그걸 또 말해주는 거고요. 폭력 범죄 속의 분노,
불안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내가 어떨 때 막 분노가 느껴져. 왜 그럴까? 하면서 자꾸 담론을 하고 토의를 하고 얘기를 함으로써 풀어가는 거죠. 그거를. 그쵸? 그래서 그 이유를 찾고 그 이유를 해결하자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고, 이 작품에서 말하고 싶은 것도 사실 그런 거죠. 그 내용을 남들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폭력 범죄 속의 분노, 불안에 그 양을 감소시키기 원한다면 어떻게 하자는 거죠? 서로 나의 이 세계에는 사부도 있고 타자도 있고, 응? 여러 가지 다 있는 거, 그거를 분리하고 그 사람들과 같이 토론, 토의, 담론을 하자라는 담론의 형태로 지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많은 연구학자들의 그 이론을 제가 살짝 편집에 갖고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만호 사회학자 박사님이시죠? 네, 사회학자 박사님, 그분의 그 글을 좀 가져왔고, 이제 이 작품에 더 근접한 도착증자와 신경증자가 나와요. 이게 무엇이냐면, 이거를 조금 알아셔야지만 이 작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모르면은 정말 이렇게 무서운 아니면 두려운 그런 작품을 보고 난 기분에 멈춰버릴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건 출처는 이거 이만원 이분이고 100% 갖고 온 건 아니지만 편집을 제가 좀 작품과 연결하기 위해서 좀 편하게 편집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송창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 오는 날인데 그 전에 공휴일이라는 작품이 있었고 비 오는 날이 있었고 좀 작품이 있다가 보면은 잉여인간이 있어요. 잉여인간이 있는데 요 작품과 신의 희작, 그 다음에 낙서족이 있어요. 근데 요 작품을 기점으로 해서 전후가 나누어집니다. 그랬을 때 이때는 여기 등장인물들이 신경증자의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 후기에 오면서 독착증자의 모습을 보입니다. 네. 그러면 결국 뭐냐면 여기서는 욕망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드러내지 않아요. 그냥 내가 저 간호사가 너무 좋아. 인형인간에 나오는 지금 천봉호의 인물의 이야기를 하는 건데 간호사가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런데 내가 좋다고 표현을 하지 않아. 그냥 시선으로만 내 욕망을 이렇게 가둬놔요. 시선으로만. 이런 제가 말하는 이 자체가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이 천봉호가 욕망을 어떻게 드러내냐 하면 시선, 그게 답인 거죠. 그쵸? 그거를 제가 핵심은 다시 요약해 드릴 거니까 그냥 스토리만 들어보세요. 그래서 신경증자는 뭐냐면 나의 욕망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타자의 욕망 그거를 나의 욕망을 이렇게 그냥 드러내지 않고 갖고 있어요. 대타자의 욕망이야. 어떻게 내가 그거를 갖겠어. 그냥 바라보는 시선만으로 만족하고 있는 그 자체인데 도착증자는 그거를 행위를 합니다. 행위를 해요. 근데 이 작품에서는 성폭력을 해요. 성폭력을 하고 폭력을 해요. 폭력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드러납니다. 그래서 살짝 다시 전문적으로 조금 들어갈게요. 한번 보고 다시 나올 건데 도착증자는 상상적 대상의 향락을 고정하고 집착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경증자와 다르게 내가 생각하는 그 대상에 만일에 여기 지금 낙서족에서 본 노리꼬라는 일본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를 그냥 성폭행해버려. 그 여자를 이렇게 만일에 이 신경증자였으면은 그냥 바라만 보거나 좋아하거나 했을 텐데 행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착하고 고정하고 그래서 향락을 얻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남근의 우서 이런 거는 나중에 시할 때 다시 한번 락항을 갖고 오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작품한다고 볼 수 있는 바 상상적 남근의 형태로 결렬을 메꾸고 거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거 조금 전문적인 건데 그냥 듣고만 여기 계세요. 욕망을 조직화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도착증자는 대체로 난근 기표를 통해서 이 대타자의 향락이 나오는데 이 용어가 또 작품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요 말을 하기 위해서 살짝 가져온 건데 이건 다시
설명할 때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시할 때는 이런 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릴 거고, 대타자향락 많이 들어봤는데 뭐지? 영원하고 이상적인 완전한 쾌락이에요. 그런 거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폭력행위, 가해자와 희생자 간의 완전한 일치를 추구하는 그거를 그냥 그 사람의 내가 그냥 이 사람을 죽여. 성폭력해. 그런 거에 대한 그 추구를 나한테 그게 나의 절대적인 향락이야 하고 막 전유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도착증자의 모습이고, 신경증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향락 얻는 건 불가능해. 그냥 생각만 해. 생각만 하는 거야. 차이가 그거야. 근데 요런 신경증자의 모습이 손창섭 소설의 그러니까 초기 소설에는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초기 손창섭 소설의 이분의 뭐 공효의 비 오는 날, 뭐 여러 가지 미해결의 장, 생활적, 동물 원초적 그거 다 나왔을 때 그 인물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역으로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문제풀이나 다시 한번 그 핵심을 정리해 드릴 건데, 그래서 도착증자는 절대 향락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신경증자는 그냥 갖고만 있지, 보고만 있고 하지, 생각만 하지, 얻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행위를 하지 않아요. 큰 차이는. 그래서 신경증자는 도착적 환상을 가지고 그저 바라볼 뿐이지만, 그래서 아까 시선이 나의 욕망을 감춘다고 했잖아요. 그런 말들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착증자는 그 환상을 언어적 의사소통으로 해소하지 않고, 이 신경자는 해소를 합니다. 언어로, 시선으로, 언어로 해소를 하는데, 행동으로 나타나요. 도착자는 행동화합니다. 큰 차이가. 행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소설에서 여기에 나오는 이 인물들은 행위를 해버려요. 그 행위에 성폭력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참고 자료로 가져온 건데, 제가 설명회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래도 이 작품을 이해하면서 어려워요 하면은 이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라캉의 이론이라든가 프로이트의 이론이라든가 뭐 정신 누구의 그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학자분들의 이론이라든가 그걸 참고 자료로 제가 드린다거나 아니면은 그런 걸 가지고 토의나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진행을 할 거라고 설명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비나면을 잠깐 넣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이거를 제가 좀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기 그 손창섭 씨의 초기 소설과 초기와 후기 작품을 나눌 수 있는 잉여인간의 인물을 좀 살짝 이 비나면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비나면을 띄어놨는데, 잉여인간을 보면은 서만기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병원을 의사예요. 의사고 이 사람은 이상적인 존재로 외모도 그렇고요. 뭐 못하는 게 없어요. 예술, 음악, 뭐 영화 못하는 것이 없는 거의 완벽한 존재. 이분의 소설에서 거의 유일한 그런 존재예요. 이상적 존재를 상징화하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이분과 천봉우라고 조금 전에 살짝 말씀드렸던 천봉우가 있는데, 이분과 이 사람과 또 익준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요 세 인물과 연결해서 후기 작품에 요 분들을 기저로 해갖고 다른 인물들이 유형이 또 만들어져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건데, 천봉우는 이 손창섭 소설의 초기 작품에 있는 많은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무기력해요. 무기력한 상태. 그냥 무기력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만기 병원에 있는 간호사를 좋아해. 그래서 막 시선으로만 막 욕망을 다 드러내고, 간호사가 막 끔찍해 하는데도 막 너무 싫어하는데도 계속 드러내고 있어요. 그렇게 그냥 자기 욕망을 그냥 드러내서 그 시선으로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무기력한 인물의 천봉우 역할이 있어요. 그리고 최익주는 후기 소설에 이제 행위를 할 수 있는 기저가 되는 인물이에요. 이 사람은 분노가 막 분노해.
사회적인 문제, 뭐 그런 거에 국가적인 차원, 민족적인 차별 이런 거에 막 분노해. 하지만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후기 소설에서 이 사람이 낙서족에 있는 낙서에 나오는 박도연을 통해서 행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가난하고 무능력한 모습으로 여기서는 남아 있어요. 요 상태 지금 이분이 이 손창섭 이분이 서만기를 통해서 아까 말한 대타자의 향락 그 말했던데 이분이 거의 이상적 존재로 존재하는 분으로 대타자 향락인데 왜 그렇게 말을 하냐면 이 봉우처도 보면은 천봉은 아까 이 사람의 밑에 있는 간호사를 흠모한다고 했잖아요. 봉우처는 또 돈이 많아. 둘이 부부잖아요. 부부인데 둘이 애정이 전혀 없어. 전혀 없고 이 봉우처는 또 이 서만기를 흠모해요. 그래서 서만기한테 병원 운영하는 재정이 어려우니까 내가 돈을 도와줄게 한데 다 거절해. 서만기는 어떠한 애정도 이 사람한테 느끼지 않고 흔들리지도 않아요. 그냥 거의 완벽한 거의 이상적인 존재로 존재하고 있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대타자 향락에 느끼는 이상적 존재가 서만기 역할을 맡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 거죠. 그렇죠? 봉우처, 천봉우 다 서로 좋아야 되는데 서로 좋아하지 않아. 천봉우 좋아하는 간호사는 이 사람을 좋아하고 있어. 그래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얻을 수 없는 존재야. 내 욕망이 성립되지 않는 존재들만 다 좋아하는 거예요. 이 봉우처도 이 서방이 끄떡하지 않아요. 한 번도 동요하지도 않아. 유혹을 뭐 한 번도 넘어가지도 않아. 그냥 아무렇게 해도 움직이지 않는 서만기를 흠모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욕망을 갖고 있지만 보여봤자 성립하지도 않고 내 것이 될 수 없는 그런 게 요 인물의 성립이 되고 이 인물들을 통해 이 인물들을 기저로 후기 작품에 드러나는 인물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슬라이드 보면서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이건 잠깐 지우지 않고 잠깐 두고 손창섭 하면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년대의 작품을 등단을 52년부터 이제 공휴일로 등단을 하셨습니다. 좀 이따 이거 설명도 잠깐 드릴 건데 전쟁, 그쵸? 우리 한국 전쟁, 그쵸? 이제 그런 거로 인해서 많은 작품들이 거의 휴머니즘에 가까운 작품들만 쏟아내고 낭만과 북한의 이데올로기의 작품만 쏟아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은 그거에 대한 현실을 그냥 무가치하게 보는 거야. 그래서 현실에 대해서 다루지 않아요. 다루지 않아. 현실을 이 작품에서는 그냥 배경으로 그냥 깔고 있지 그걸 자체를 내 세계에 갖고 와서 그거를 문제화한다거나 그걸 관해서 고민한다거나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의 시험에 나온다 하면은 종래 소설과 구별되는 형식적 특성에 대해서 뭐 서술하라 아니면 이렇게 쓰는 식으로 나오겠죠. 갑자기 서술형을 여기 지금 이거 쓰는 거 지금 나오겠죠. 이 지금 단어 생각이 안 나는데 손창섭 문학의 기본 항이 뭐냐면 결말이 없어요. 왜? 지향점이 없는 거야. 현실 자체가 무가치이기 때문에 지향하고 있는 그런 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말이 없고 해결이 없는 게 이분의 특성 중에 첫 번째 기본 특성입니다. 그래서 결말을 중시하는 종래 소설에서는 참 특이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비는 우리 지금 이거 비는 이제 비 내린 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 내린 날 그 작품을 말을 하는 건데 54년도 작품인데 거기서도 보면은 작품이 끝날 때까지 계속 비 와요.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비 와. 그걸 의미하는 게 뭐냐면 앞으로 앞날도 이 비가 계속 오는 이 암담한 우물한 환경이 바뀌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거를 암시해 주는 거겠죠. 그렇죠? 비는 작품이 끝난데도 끝이지 않아요. 이건 해결이 없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고 비 내린 날의 분위기는 뭐야? 힘든 삶. 그렇죠? 메마른 내면. 대응을 시켜준 내 마음은 너무 메말랐어. 그거를 대응시키기 위해서 환경적으로 비를 내면서 축축하게 음울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비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내 마음에 대응된 상황을 보여주는 거. 그래서, 기본항이, 이번의 기본항은 결말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특성이에요. 두 번째는 미해결의 장, 56년도 작품인데 나는
이 우유죽을 대할 때마다 확 질리는 것이다. 식욕이 갑자기 준다. 거기서 떠오르는 냄새가 코에 젖은 것이다. 나는 그 냄새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고 것이다 아니면 것이었다로 끝나요. 이거에 대한 이 종지형, 이런 서술형에 대한 시험도 나옵니다. 네, 그래서 물어본 이 효과, 왜 이 작가는 이런 것이다라는 서술형, 이런 종지형을 사용하는지의 효과, 아니면 인물이 왜 이런 걸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는 건지, 인물 통해서 하는 게 문제가 나오겠죠. 여기서 보면은 대학생인 나는 학교도 가지 않고요. 빈둥빈둥 놀아요. 예, 그러면서 관찰을 해요. 주변을 관찰을 하는데 그 관찰하는 게 애정을 갖고 관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관찰하는 거야. 아무런 감정이 그냥 없이 관찰하는 그 자체. 화자로 주변의 모든 것들과 나 사이에는 어떤 관계에도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 세계에 존재하는 그냥 무가치한 존재로 있기 때문에 그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무가치한 걸 보는 거야. 유기체가 아닌 무기체로 보는 거죠. 그래서 가족이고 친구고 다 나는 이방인인 거예요. 이방인. 그래서 이런 이방인의 어떤 감정도 가치 판단도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것이다. 것이었다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이번 시험에 제가 중요하게 나올 거라고 예상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방관적 태도를 드러내기 위한 방법이에요. 장치예요. 설정이에요. 이 것이다, 것이었다는. 예. 그래서 두 번째로 손창섭 소설의 특징 중에 두 번째가 이거고요. 세 번째, 잠깐 또 조금만 더 설명드릴게요. 이 서술형을 통해 전달되는 것은 삶의 무의미함, 또 연기를 하는 나를 부각시키는 거예요. 나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 무의미한, 그 우유죽을 매일 너무 힘들게 살고 있는 그런데도 안타까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 그런 나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런 서술형을 쓰는 이유도 있고요. 이 서술형을 통해 반영되는 현실, 그 현실은 없는 거예요. 부재, 그래서 부재이다 라고 말씀드린 거고, 아까 살짝 말씀드렸던 비 내린 날에서 보면은 동옥, 동옥 있고 동욱이 있잖아요. 그렇죠? 동욱이 있는데 오빠죠. 동옥은 이제 불구자로서 그림을 그려서 파는 거를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이 동생이 벌어온 돈을 갖고 사는 그냥 무기력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으로 등장하죠. 여기서도 불구자로 나오고 정신적인 불구로 표현하고 있고 원구, 여기 나오는 원구, 주인공 원구가 동옥을 바라보는 상태도 어떠한 욕망을 드러내지 않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인물 상태, 그냥 바라만 보고 얼굴이 하얗고 어쩌고 생각만 할 뿐이지, 이 동옥이란 여자한테 동옥은 동옥과 원구를 계속 연결해 주려고 하는데 원구는 이 동옥에 향한 욕망을 전혀 드러내지 않습니다. 같은 요 틀을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 나중에 문제풀이하면서 아니면 이제 우리 작품 현대소설 하면서 다시 한번 줄거리 말씀드리면서 다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정신적이나 육체적 불구로 거의 나타나요. 이 손창섭 소설의 인물들을 보면은 왜 그냥 견딜 수 없이 뻐근한 상태일 뿐 살아있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지 살고 싶은 게 아니야. 우리 보면은 힘내 하잖아요. 그쵸? 사는 거는 뭐야? 힘을 내서 사는 건데 이 사람은 힘을 내서 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살아있는 것 자체를 포기하지 않는 것 뿐인 거예요. 예. 그래서 살려는 의욕, 우리 힘내자 하면 막 그런 거 하지 않을 때 힘을 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의욕이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먹고 해설하고 자는 일 이외에는 농담, 그게 공식처럼 날마다 되풀이되는 그냥 감방의 그것과 동일한 삶을 삽니다. 이때 말하는 감방이라는 거는 유폐대 공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의 소설의 공간적인 특징이 또 뭐냐면 아까 살짝 방 안에서 이루어진다거나 방에서 방으로 이어지다가 후기에 오면서 만주라든가 이상적인 공간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 유학을 꿈꾼다거나 인물이 그렇게 살짝 외부적인 공간으로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초기에서는 그냥 그 유폐된 공간, 내 욕망이 시선에 가둬놓은 것처럼 유폐된 공간에 갇혀 있는 것, 이분의 또 특징이에요. 그것도 인간이란 것은 이분 이제 손창섭 씨의 말씀이에요. 이건 말씀 읽어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인간이란 것은 반드시
고가, 고차원적인 가치의 의미만을 다량으로 매장하고 있는 광산일 수는 없을 것이다. 인간의 생활이 결코 관념적인 의미의 퇴적이나 연결만 인갈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보다 더 무의미한 면이 그냥 누적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말이겠죠. 종래 소설과 다른 이 분이 인간형을 창출하는 설명이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가져왔어요. 작가의 말이에요. 이분의 말인 거죠. 요약이 된 거죠. 그래서 나는 이런 인간형을 내 작품에 드러낼 것이다 라고 작가가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의미에 나는 가치 부여를 하는 거다. 그래서 새로운 시각이 이런 통념,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잖아. 동물과 다르잖아. 인간은 뭔가에 항상 매일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에 대한 새로운 그런 통념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인물을 유형화합니다. 형상화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은폐된 부분을 들추고 이분은 확대시켜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드라마 보면은 저는 좀 잘 못 보는 편이긴 한데 범죄 드라마가 너무 많고 범죄 영화 지금 막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연결해서 이분의 작품이 점차적으로 많이 문제화될 수 있다는 상황에서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건데 불구 상태를 압축한 상징. 이분은 그런 거예요. 불구 상태를 압축한 거예요. 이런 말들을 불구 상태로 압축해서 상징화하는 게 이분의 특징인 거야.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 휴머니즘이나 전쟁의 참상에 대해서 글을 썼다는 거죠. 그게 그 전 소설, 종래 소설과 비교하여 이분의 소설의 인물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아니면 이제 기입형, 단어 생각했던 기입형이 나올 수가 있다거나 빈칸을 해서 나올 수가 있겠죠. 또 모든 인물 명칭이 한자예요. 이번에 그 편집된 책을 보지 않고 초기 작품 그대로 본다면 지금 편집된 출판사마다 편집장에 따라서 이제 출판할 때마다 편집이 되는데 이때 당시에 이분 작품에 보면은 인물 명칭이 한자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종래 우리 소설에 대한 거부의 표시예요. 그럼 우리 종래 소설은 어떻게 했냐? 초기에는 가로 속에 이름을 만일에 제가 성아별이면 성아별 쓰고 가로 속에 한자를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한자 자체로 성아별 한자 자체로 인물의 이름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나 종래 소설에 대해서 거부하는 형식을 취할 거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 속에 한자를 변기했지만 작중 인물의 이름 표기는 원래는 한글이 원칙이라는 거, 원칙입니다. 작중 인물의 표기 방법을 이렇게 낯설게 하는 것 자체도 이분의 설정이에요. 이분의 장치예요. 예.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말이었거나 정신적인 불구, 것이었다 그런 식으로 주인공이 주변 현실 세계를 방관적 태도로 보는 것, 그런 것들 다 제도적인 장치를 바꾼 거죠. 이거는 또 뭐냐면 사건이나 스토리가 거의 무시되고 이런 장치를 쓰는 이유가 사건, 스토리는 배경적으로 그냥 깔리는 것 뿐이야. 원래 소설은 뭐예요? 사건이 있고 갈등이 있고 그쵸? 줄거리가 계속 이어지면서 갈등 단계가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그냥 배경으로 그냥 주변적으로 중심 서사가 되지 않고 주변적으로 깔리고 있는 거예요. 인물 자체만이 이 분의 소설에서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증자, 도착증자 그 증세로 가요. 이분 소설의 특징이. 그래서 그 소설 청산서시의 소설 세계와 대응되고 또 묘사가 거의 없어요. 이것도 관련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더 진행을 할게요.